저는 호재는 좀 실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26년에는 여전히 저희가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수주분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22년 막 이런 때까지만 해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조선주 저희 오랜만에 너무 다뤄보는데 제가 모시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유경의 부모입니다. 요새 조선주 근황 어떤가요? 요즘 근황은 연초에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조금 조용하다가 또 어느 순간 그 10월 전후로 해서 조금 좀 회복한 모습이 있고 그래도 주가만 보자면 뭐 워낙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가려져서 그렇지 크리스마스 이후로 랠리라고 부를 만큼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오른 이유가 뭘까요? 연말에 집중된 상승세는 사실 미국에서 12월 19일과 29일에, 22일에 얘기가 되었던 뭐 미국의 골든플리 프로젝트라고 얘기된 그런 부분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좀 전환의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클래스를 밝힌 트럼프 클래스에 해당하는 뭐 디파이언트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이제 발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2025년에 9월, 10월이 사실 조선업체들에게는 조금 빈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주의 강도를 월별로 저희가 측정해 봤을 때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가 조금 수주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11월, 12월이 되면서 재차 이제 전체적인 상선 발주량이 조금 늘기 시작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탱커 운임이 좀 좋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 상반기에 전혀 수주 기여를 하지 않았던 탱커 발주가 좀 나오면서 25년 내내 빠졌던 가격 지표를 조금 들어 올리는 모양새가 나와서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2026년 상반기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가격 지표에 다시 변곡점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신조선가가 있고 중고조선가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신조선 가격은 2024년 9월 말이 피크였었고요. 그 뒤로 저희가 25년에는 연중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좀 빠진 상태이고 지금도 1월이 됐다고 해서 다시 완전히 공등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기준으로 그 달러 기준으로 저희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원화 기준 성과는 25년에도 지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졌다라고 볼 이유가 없을 만한 상황이었었고요. 중고선 가격은 요즘에 가장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중고선 가격은 탱커입니다. 한 주 사이에 한 500만 불씩 오르기도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라 저희가 중고선 가격이 중고선과 신조선을 비교해 봤을 때 약간 호황으로 다시 진입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선종들은 24년 여름에서 25년까지 가는 동안 조금 가격 지표가 전반적으로 조정되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긴 했는데 저희가 과거의 금융위기 때처럼 폭락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되는 정도의 업황이 보이는 제품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선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선주가 올랐는데 그러면 25년에는 그런 거 없이 조선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격 지표는 굉장히 후행적인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좋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2007년 업황에도 수주량의 피크가 2007년 4분기 초반이었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실제로 조선주들의 주가도 피크를 기록했고 선가는 그 뒤로 1년 더 올라서 2008년 9월 말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그때는 1년 내내 주가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동안 상반기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거를 거의 대부분 1년 이내에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승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세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과거처럼 급하게 호가를 낮추는 모양새를 전혀 조선업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반적인 수주량 자체가 너무 수주량이 심하게 줄어서 조금 조선업체들의 업에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 아까 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매수를 계속 조선주를 하더라고요. 대형 선수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뭐 또 호재가 있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뭐 나온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실적이 갖춰줄 게 굉장히 확실한 팩터라는 부분은 저희가 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계속적으로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박에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거를 스스로 체감을 좀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실제로 선주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면서 상선선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외국인들은 자금의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23, 4년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래 앞서 많이 좀 발주가 쏠림이 있고 나면 결국 이 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업황이 꺼지는 패턴을 지금까지 반복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잠깐 필요해서 발주한 거를 쏟아내고 나서 업황이 꺼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뭐 안보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더 필요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섹터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사실 조선주를 먼저 관심을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국가에 큰 조선주가 없기 때문에 이 피어 삼을 만한 리딩 컴퍼니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운용사에 찾아가서 거기는 본인들이 얘기하기엔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는 바텀업으로 승부를 보는 하우스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적어도 헤비 인더스트리의 대장격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선은 하나라도 갖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1도 안 갖고 있다고 그만큼 이제 안쪽에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사실 시가총액상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제가 보니까 HT 한국조선해양이랑 HT 현대중공업 시총이 합쳐서 한 1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전체 한국 시장 통틀어서 5%도커녕 3%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조선주였으니까 외국인들이 관심이 늘어나게 된 데는 시총 비중이 조금 올라온 것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원래 그런 게 있어요. 1월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 섹터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시장을 좀 교체하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리밸런싱을 할 텐데 1월보다는 이미 4분기 중반 정도에 진행을 했을 가능성이 좀 많죠. 지금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언제쯤이죠?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진행.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이미 그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변동한 회사들은 30% 변동 정도를 예상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이야기 있더라고요. 캐나다 60조짜리 잠수함 수주전 지금 어떻게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쇼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독일 쪽과 한국이 2파전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유럽이 무기를 도입할 때와 북미 지역에 있는 국가가 도입할 때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어차피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도입을 하든 한국에서 도입을 하든 외부 발입을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유럽은 유럽 내에서 어쨌든 무기 체계를 그 안에서 가둬놓고 발주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편에 해당이 돼서 저희는 유럽 지역으로 이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항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B2B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B2G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언가 확정적인 것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잠수함이 뭐 얼마나 많게 60조짜리가 이건 프로젝트 전체가 60조라는 얘기고요. 설비를 투자하는 것 자체만 60조를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수함 한 뭐 10대 또는 뭐 10몇 대 정도의 규모를 발주를 해서 이 잠수함들의 라이프 사이클 내내 총 프로젝트 규모가 60조입니다. 캐나다에다가 조선소를 지어라? 초반 비즈니스는 아마 기존 한국 사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거의 이제 뒤에 후속 사업으로 갈수록 마지막쯤 되었을 때는 일부는 로컬 컨텐츠화 시켜달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무기 체계를 저희가 발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수주를 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내가 직접 몸을 확 굴리지 않고 사업 사이즈를 조금 키우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은 떨어지긴 했지만 과거에 호주의 호이암이 발주가 될 때 그것도 전방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한국에 진행하지만 마지막 후속 사업쯤은 이제 호주로 좀 넘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는 걸 조금 조선업체들은 원했거든요. 왜냐면 내 몸집을 크게 불리지 않고도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틀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무기체계가 저희가 나왔는데 예. 매번 약한 수리를 할 때마다 한국에 와가지고 더 수리하고 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도 노고사항이 들어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는 원하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캐나다 내에서 일자리를 또 많이 양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까지 지어달라. 네.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딜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정부는 다 일자리 싸움 하는 거잖아요. 예. 뭐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단순 노동도 굉장히 줄어들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고용에서 네. 따라떨어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용을 계속 창출을 해서 이 생산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좀 관건인지라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저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옛날처럼 독삼사의 자동차 브랜드가 굉장히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차의 옵션 또한 우리나라에게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사람도 조선소 때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대 AI나 로봇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최근 무슨 사진 하나 봤더니 용접하는 로봇이 막 이렇게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조선소 내에서도 이제 로봇이나 이제 이런 게 AI가 예,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조업에서 완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똑같은 제품을 계속 만드는 데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반복 행동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배는 매번 주문을 하는 사람이 매번 다른 걸 주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산 체제가 아닌 제조업이라 제조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동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용접 로봇 같은 것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의 용접을 할 때만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걸 사람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 준다거나 해서 일부 계속 옮겨가면서 이걸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동화의 그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현실적인 수준에서는 30%가 맥스가 아니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도크를 늘린다든가 하면은 결국은 그 필요한 인력이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좀 늦어지면 사람이 없어서 캐파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 국내 대부분들은 조금 인력 보강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조선업체들이 약간 캐파를 늘리는 거에 대한 얘기가 25년 하반기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는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실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도 기존에 본인들이 놀리고 있는 도크를 다시 제작을 한다거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25년 상반기에 투자를 시작해서 27년 정도의 준공이 되는 신규 도크를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미 선제적으로 조금 뽑아서 늘려놓은 부분도 있고 옛날만큼 저희가 이 정도의 캐파를 늘리면 1000명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채용 계획은 26년에는 꽤나 많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의 영역에서는 조금 많이 벗어났어요. 그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20척, 공시생산 20척을 준비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채용을 그만큼 해야 될 텐데 미국에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나올 건지 만약에 그렇게 비싼 인건비를 주고 채용했을 때 과연 이게 그 원가 부담이 과연 감당 가능한 건지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도크 두 개를 4개 체제로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1,700명인데 이 부분은 7,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 설비를 그렇게 늘릴 정도로 수주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은 아니고 필라델피아 지역은 우리나라는 조선업 인력을 막 이렇게 육성시켜 놓으면 여기서 뺏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엄청나게 경쟁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인구 밀집 도시가 한 3개 정도 인접이 되어 있어서 인력의 풀은
모자란 지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뽑아서 올리려면 저희가 생산량이 지금 인원으로 조금씩 느는 모습을 조금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했던 사안이 저희가 타임라인을 지금 정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도 좀 궁금한. 그런데 수주 받고 이제 인력 뽑고 교육하고 생산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함 수요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려면 좀 텀이 좀 걸리겠네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갑자기 신도로 다이렉트로 딱 받아서 건조하려면 실제로 진짜 2030년이나 돼야 될까 싶은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고 있는 대형 조선 업체와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서 이들의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미국 군함 사업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면 오히려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트럼프 프레스 말고 원래 이탈리아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던 미국의 약간 중소형 전투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25년 11월달 기준으로 중단했거든요. 사업 축소. 원래 한 10개 만들려고 했는데 10개 만들지 말고 지금 만들던 것만 만들고 클로징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모델을 약간 체인지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만들어라 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그래서 첫 토선을 거의 28년 정도에 인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아무리 건조기간이 상상보다 좀 적게 걸린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27년에는 매출로 잡히고 있어야지 그게 28년에 인도가 되게 될 텐데요. 원래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빨리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의 그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에 일조를 만약에 한국 업체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조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매출 인증을 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조선업의 키워드가 LNG선이라고 하는데 그 LNG가 주목받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LNG는 쉽게 말해서 객단가가 제일 높은 제품입니다.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 상선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거의 전담해서 만들다시피 했던 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원래 조그매서 1년에 과거에는 한 30척 정도만 발주가 나와도 굉장히 대단한 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정도. 고부가 같이 그렇게까지 다수의 선박이 나오기에는 시장 사이즈가 원래 되게 조그맣거든요. 저희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LNG 기가 200개가 없었습니다. 지금 늘어서 800척. 엄청 늘었네요. 근데 그거를 1년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야 40척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매년 40척을 생산할 만큼 나온 적이 없어요. 발주. 시장이 들쭉날쭉하는 거죠. LNG라고 하는 게 되게 용처가 제한적이고 사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적어요.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LNG 수입국이 20개국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50개국까지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LNG 어디서 쓰는 것 같으세요? 일상생활에서 느끼시지? 난방? 도시가스. 네. 난방과 파워플랜트 이 두 개밖에 용처가 없어서 저희가 난방 수요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수요가 엄청나게 계절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LNG 수입처는 여름 동안 수입해서 막 쌓아놓고 겨울에 탁 쓰고 또 1년 또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탁 쓰고 하니까 LNG 운반선의 운임이 실제로 1년 중에 3개월만 좋았습니다. 겨울에 딱 좋고 여름에 무조건 저 배는 뜨자마자 접자다 싶을 정도로 운임이 빠지고 굉장히 이게 시장성을 갖기에는 좀 어려워. 커머더티지만 커머더티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가스가 우리나라도 잘 깔려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잘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기도 애매하고 과거에 오일처럼 이렇게 범용화되지 않아서 가스를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개발조선국 입장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늘고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좀 써야 되는 거로서의 천연가스의 그 위상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가다 보니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걸 필요로 하는 데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처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LNG를 연료 삼아서 뭐 배를 움직이거나 이러니까
연료 사무면 사실 배는 계절을 상관없이 그냥 1년 내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의 소비의 계절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1년 내내 쓰게 되니까 시장 파이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LNG의 연간 거래량이 9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조그만한 시장일 때도 연간 평균 성장률이 7% 정도 굉장히 높은 수요에 해당하는 에너지긴 했지만 너무 조그마니까 이 들쭉날쭉하는 시장을 대응을 하려고 하는 조선소가 인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LNG 캐파를 갖고 있겠다고 갖고 있으면 그건 고정비인데 내가 만약 그걸 못 받으면 굉장히 그게 그동안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일본 정도가 그 시장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했었는데 일본은 이제 그 시장이 죽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LNG를 많이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 그 영향을 좀 늘리게 되라고 지금 시장이 전면에 나가서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LNG 거의 한 6, 70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LNG가 많이 나오게 되면 중화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고수익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조선하고도 슈퍼사이클이 돌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시작이 되면 얼마나 지속돼요? 과거에는 사이클이 굉장히 호흡이 짧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선소의 고객사인 해운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내 고객이 되게 불안정하면 저의 수주잔고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내가 지금 분명히 고간에 한 3년치 쌓아놓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3년치가 고장이 되지 않은 3년치일 때와 뭔 상황이 생겨도 이거 발주한 사람은 무조건 배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선박시장에서 크게 바뀐 게 있다고 한다면 조선업체들의 고객사들의 주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유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사이클의 안정성을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실제로 해운 사이클은 3년 정도 보시면 돼요. 배를 사람이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나오기까지 한 3년이면 지금은 이 해당 운임이 엄청 좋아서 빨리 하루라도 배를 들여오고 싶은데 그 배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희망이 확 꺼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지도 않기도 했고 해운업체들이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60년치 돈 벌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손실이 난다고 한들 저희가 배를 투자해서 앞으로 내가 운송행위를 3, 40년 더 하려고 하는 이 투자를 걷어들이는 행위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과거에 해운사가 없어져가지고 계약물량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선업체의 수주 잔고의 재무적 안정성이 너무 높아졌다는 게 좀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는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에 26년에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주에서 이제 키플레이어가 LNG가 될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럼 LNG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키플레이어가 LNG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LNG의 그 단순 발주 시황이 언제가 좋았냐면 2022년이 엄청 좋았어요. 카타르 프로젝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대형 LNG선이 175척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1년에 저희 70척밖에 미만이었는데 175척이 발주가 되면 거의 2년 반치가 발주가 되잖아요. 그 정도 시황이 이번에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대규모 발주를 하는 주체는 카타르밖에 없어요. 원래 LNG는 한 선주가 두세 척씩 발주하는 선종이에요. 그렇게 막 100개를 예약을 해놓고 발주하는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카타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2004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거든요. 국가 단위의 LNG 기업이 그 LNG 발주를 예약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형태로 LNG를 수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개별 에너지 기업이 LNG 수출 승인을 받아서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에 대한 입찰을 결국 수입처가 이제 해운사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미국에서 뭐 이번에 LNG 수출 투자 관련해서 뭐 최종 투자 결정이 몇 건이 나왔대. 그럼 거기서 배 100척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 100척을 하나의 주체가 발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개별적으로 하게 돼서 그런데
2025년에 시장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LNG 좀 많이 기다렸어요. 어쨌든 저희는 고프가 같이 선박에 해당이 되니까 LNG 좀 나와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사실 그 발주 시황만으로 봤을 땐 되게 실패한 해에 해당이 됩니다. 30몇 척 정도 저희 남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임기 막판에 2024년 1년 동안 LNG 수출 승인을 아예 안 해줬어요. 그럼 저희 날릴 운이 운반 화물이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발주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25년 1월에 이 중단했던 승인을 다시 재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5년 내내 이 미국에서 4건,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1건 정도가 최종 그 수절 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언제부터 가스 뽑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반선이 필요하니까 발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22년에는 성과가 막 시장에서 배가 되게 필요하다서 막 오를 때지만 지금 이 올라있는 성과로 저희가 수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많이 늘려놓은 LNG 건조 역량을 풀리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걸 심지어 옛날에는 뭐 저가수주다 뭐다 논란도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좀 키가 되는 선종이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조선주 보면 지금 다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고민이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애를 사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아직 안 오른 좀 그나마 덜 오른 애 사는 게 나을 거냐 하는데 어떻게 전략을 하는지 그냥 ETF 사세요. 언제 약간 종목 추천을 조금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길게 놓고 보면 언제는 얘가 괜찮고 언제는 제가 괜찮아서 맞아요. 이거를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예전에 저희 2007년에는 조선 전문 ETF 없었습니다. 그때는 중공업 ETF 안에 부산 중공업 들어오기 막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공업 ETF 있었지만 실제로 조선 ETF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선자가 들어간 ETF가 차라리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큰 머리를 짜내면서 고민을 하겠어요. ETF 사세요. 그럼 요새 조선 쪽 하면 어쨌든 3사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오를 만한 관련 기업들도 있을까요? 지금 요새 너무 대형 회사 말고 좀 나는 다른 거 없나? 부품사들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배는 혼자 만드는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이 다 잘 돌아가야 제 시간에 인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 부품은 뭐 지난번에 와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엔진도. 왜냐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때 제일 중요한 부품이 엔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LNG선 얘기 많이 나오면 또 LNG와 관련된 그 부품만 만드는 회사는 이제 본행제라고 해서, 왜냐면 LNG는 상온에 있을 때는 저희 기체 상태거든요. 구기압에 마이너스 162도, 163도 이 정도까지 해야지 그게 액체 상태로 돼서 많은 양을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고 고압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탱크가 터지지 않고 가야 되는 그 기술을 따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체들한테 배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LPG와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데들 또 겹치긴 한데 세진중공업과 동성화이텍은 그거와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 진짜 일부 부품에 해당하는 거는 단조를 납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팅을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도 다 관련 업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조선의 매출이 절대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조선 매출이 옛날보다 줄어서 한 20-30% 정도만 영향을 주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조금 커지는 측면이 있죠. 단조회사인 태움 같은 경우는 원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피팅 같은 경우는 선박면도와 태방이 있는데 그 업체들의 실제 그 전방산업 매출 노출도를 보면 정형화하기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또 미국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납품을 하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뭐 이슈로는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골라오면 잘 느끼시죠. 조금 전에 그 MRO 사업 그거 따낸 거는 언제쯤 이제 그게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잡혔죠. 저희가 다 고쳐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네. 그건 이미 매출 인식하고 이익 인식을 다 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사실 저희가 그걸 지금 우리가 수익으로 노리고 있나 이걸 체감하기 좀 어려워요. 왜 얘기를 하면 주가가 25년에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6년에 투자자들이 또 엔비디아처럼 또 더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하는 만큼 26년에 호재가 어떤 것들이 나오나 좀 궁금한데,
나올 만한 것들이 있나요? 무엇보다도 저는 호재는 좀 실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26년에는 여전히 저희가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수주분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22년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는 조금 저가 수주고 있어라는 얘기가 왕왕 나오던 시기인데 이제 그 물량이 완전히 싹 걷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조선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외부 환경 변수를 되게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조선업체들 사업계획 환율이 거의 다 1,300원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달러로 수주를 해서 지금 1,400원대에서 저희가 매출 이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의외성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예상한 걸 벗어나는 정도 수준의 수익이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재료 가격도 어쨌든 상승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아마 좀 가정을 해놨을 텐데 조선업체에서 많이 쓰는 변동성 재료는 일단 철 제품입니다. 근데 철을 가장 많이 쓰는 전방산업은 조선이랑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이거든요. 글로벌 건설력이 이렇게 불안인데 저희가 철 가격이 뭐 그렇게까지 뛸 거라는 생각을 안 해도 돼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코스트 요인이 실제로 실행이 될 때 더 낮게 들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26년 조선업체들 실적 컨셉은 저는 앞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 숫자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조금 편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지금 표주가가 대충 얼마까지 잡히는 거지? 뭐 현대중공업은 저는 70만 원대 잡혀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인 것 같은데 지금 조선주가 네. 만약에 진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좀 감안해야 될, 고려해야 할 만한 위험 요인이나 리스크도 있을까요? 수주 산업은 수주의 그 수요가 어쨌든 쇼크는 수요에서 와요. 저희 공급에서 오는 거를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쇼크는 수요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왜 이렇게 올해는 많이 폭락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보면 그거는 갑자기 배가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수요가 약해질 때 보통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배가 꾸준하게 2007년보다 2021년 이후에 더 꾸준하게 나오는 이유는 기존의 배가 내가 30년을 다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바뀌게 되는 규제가 되게 많이 규제가 높아져서 그 규제를 다 커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바꾸자라는 수요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수요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나요? 환경 규제 강화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그 뭔가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저희가 굳이 신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뭔가 기술 혁신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조선주에 크게 리스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상승이 좀 다른 게 이제 분할이라는 걸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던 적 없었잖아요. 이게 우리 반도체 투자하고 AI 때랑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 도래하는 것처럼 이번 사이클이 지속되고 강하게 쭉쭉 가려면 장기적으로 뭔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좀 수주라던가 이런 실적들이 몇 년에서 계속 길게 쭉쭉 갈 호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성이 있으니까 일단 깔고 가는 게 옛날보다 두터워졌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올해는 혹시 안 나오면 이것저것 덜 해도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옛날에는 조금 괜찮아지면 저도 조선할 경우 뛰어드는 데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 호황에도 일본은 조선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빅2 체제로 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비행기 만드는 쪽도 약간 보잉이랑 에어버스처럼 항공기는 민항기는 그 두 군데가 다 만들어요. 그렇듯이 조선도 민항 관련된 그 상선은 그냥 한국이랑 중국 둘이서 만들어요. 라는 쪽으로 되지 않을지.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좀 달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요즘에 조선산업이 국가별로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 세세로 이제 굳혀지는 모습인데 중국과 한국. 근데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도 궁금해요. 단순 톤수로 지금 전 세계 배 절반 만듭니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 배를 만들다 보니
밸류로 쳤을 때는 한국의 적용이 30% 정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배는 싼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 국경을 무시하고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의 경쟁사인 A사, B사, C사보다 많이 벌려면 배를 싸게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 받는 운임 수준과 내가 시장에서 갖다가 써야 되는 뭐 기름값 같은 그런 코스트가 거의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차별화를 하려면 내가 이 운용을 하는 운용 기재를 누구보다 싸게 들여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도 어떻게 보면 졌죠, 중국한테.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스펙이 높지 않은 배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먼저 그 주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큰 대세가 꺾였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필리핀의 수입도 선수라던가 베트남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생산하는 것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생산하는 거나 이게 괜찮으면 점점 그쪽으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저가 물량에 대응하는 정도의 우리나라가 수준까지 올리려면 그쪽도 인건비고 뭐고 다 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투자 관련 질문인데 올해 그러면 조선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ETF 추천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어떠한 섹터가 됐건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으면 제일 시총이 크고 제일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회사를 절대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 회사가 저렇게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완성조선업체와 이제 부품사 중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으시는 거를 좀 골라서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가 막힌 그 종목 교체 전략은 좀 배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직 국내 조선업체들이 26년 이후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신규 수지 영역이라거나 옛날에는 안 가봤던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는 단계까지 조바심을 굳이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조선주도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2026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는데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